안녕하세요. YM 독서논술 대표 여미애입니다. 저는 16년간 독서논술을 가르쳐 왔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교육 정보라든지 저희 또 YM 독서논술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담론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어 점점 더 어려지고 있죠. 2019학년도 수능 국어는 정말 난이도 최상이었고요. 2018학년도 분수능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국어 때문이에요. 언어가 어렵고 일단 시간 내에 못 푸는 문제들이 많고요. 정확한 정독을 해야 되고 또 지문만 두 바닥 이상 이어진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 아이들이 뭐 모의고사 준비하고 학원 다니고 국어 만만하게 봤다가 국어가 이제 발목을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재수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국어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릴 때부터 이것이 쌓이지 않으면 국어는 결국에는 승부를 볼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뭐 문제집 많이 풀거나 또 학원에서 찍어주는 어떤 찍기를 연습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1등급 컵의 문제들은 충분한 독해와 평소의 배경 지식, 그 다음에 맥락 읽기가 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1등급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등급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근방에도 그 문제, 31번 문제 혹은 한 두세 문제 때문에 서울대를 떨어진 학생들이 꽤 있죠. 그만큼 국어는 힘든 지금 시험이 돼가고 있고요. 조희연 교육감이 내년에는 지필고사 20%, 그래서 시험 문제 하나가 아예 이제는 논술형으로 나와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처럼 나온다는 건데요. 이 근방에 있는 혁신중학교들은 사회시험 문제인데 80점짜리가 이런 거예요. 문화상대주의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히잡 문화에 대해서 쓰시오. 자기 생각을 이제 서술하는 식의 어떤 그런 시험이 나오는데 80점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전부 다 주관식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또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7급 공무원 시험 2021년부터는 피셋으로 바뀝니다. 피셋은 사실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능력을 보는 시험이고요. 제가 대기업 인적성 출제도 많이 해봤거든요. 대기업 인적성 고사도 다 언어 시험이고 독해 시험이에요. 은행 입사 시험도 언어 시험이고 독해 시험이에요. 차후 9급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나가고 싶은 진로들은 이 다 독해력이 관건인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국어는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읽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읽힐 것이냐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죠. 무엇을 읽을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뭐 여러 가지 논술이 있죠. 뭐 학습지 논술도 있고, 뭐 그룹 논술도 있고, 또 논술은 선생님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올해로 한 17년, 거의 18년째 되는 논술 강사인데요. 저는 결국에는 좋다는 모든 교재를 다 해봤는데 고전으로 왔어요. 사실 이제 이탈로 칼바이노가 쓴 왜 고전이 읽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전이 읽는가.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고전 좋다. 근데 못 읽어요. 아이들이 혼자 읽을 수가 없는. 고전은 왜 혼자 읽기가 힘드냐. 일단 고전 지루해요. 왜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진한한 서술을 하고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계속 서술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하고 있는 게 고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읽다 지치죠.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요즘 유튜브 시대 1분에 한 번씩 혹은 30초에 한 번씩 영상이 지나가야 하는 아이들한테 글자 텍스트는 말 그대로 고문인 거죠. 왜 글자를 읽느냐. 글자 텍스트만 보면은 졸려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굉장히 발작적으로 글자 텍스트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냥 편중된 독서 습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냥 대충 읽죠. 막. 그래서 제가 한 15년, 16년 독서 논술 강사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우리 아이는 너무 대충 읽어요. 그 다음에 편중된 독서를 해요. 지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이제 이런 문제들. 독서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계속 거의 10년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읽으려면 고전을 읽어야 돼요. 고전은 사실 굉장한 텍스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제가 모든 문장이 모든 단어가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가고 있고 논리적인 구성이 굉장히 철저해요. 그러니까 고전이겠죠. 고전을 독해하는 것 자체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텍스트를 읽어내고 분석해내는 과정 속에서 독해력이 상승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벌써부터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읽더라도 100권을 읽는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 독서고요. 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는 훈련이 먼저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논술학원과 달리 읽어오는 숙제를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읽어오는 것이 문제예요. 읽는 것부터 같이 훈련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이들과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서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이 어렸을 때 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저희는 그룹별로 4명에서 5명 학생이 앉아서 낭독 읽기를 합니다. 낭독의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낭독은 뭐 우리의 뇌에 영향이 있어 좋고 기억력의 40% 이상은 낭독을 통해서 상기될 수 있고요. 낭독이 좋다는 것은 사실 많이들 알죠. 그러나 많이 쉽게 간과되는 게 낭독이에요. 아이들 문제 읽으면 문제를 이해 못할 때 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 이랬을 때 그거 소리내서 읽으면 독해하는 경우도 아주 많고요. 소리내서 읽을 때 실수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낭독은 굉장히 좋은 훈련이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낭독을 하지 않거든요. 낭독 읽기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직접 돌아가면서 낭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플롯별 읽기를 하고 있어요. 플롯별 읽기는 무엇이냐? 어떤 고전 소설이나 어떤 고전 텍스트들은 플롯이 있어요. 특히 소설에 있는 건데 시간적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챕터는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것은 반드시 뭐예요? 굉장히 공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짜여진 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플롯별로 일단 있습니다. 진도별로 읽는 게 아니라 플롯별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건 정독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너트그래프 찾기인데 너트그래프는 뭐냐? 작품의 핵심이 되는 주제 문단을 찾아야 됩니다. 핵심이 되는 주제 문단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문학에 답이 없는 거 아니냐? 문학은 뭐 누구나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상담을 많이 받아보면 그러는데 문학에 답이 없지 않아요? 문학은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학은 그 답을 중심으로 확장적 해석,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근데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논리와 정확한 주제와 정확한 단어와 근거를 가지고 그 문학의 답을 찾아낸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확장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의 주제와 의도와 맥락을 일단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한 건데 글쎄요. 아이들이 정말 이것을 정확하게 읽는 건지 또 선생님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읽히는 건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정확하게 읽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읽는 훈련과 분석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앞뒤 맥락에 따라 행간의 의미까지 다 찾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융합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해석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 걸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것을 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해석의 눈을 길러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을 완독한 후에야 그제서야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개요를 짜죠. 쟁점을 분석하고 관점을 뽑아낸 다음에 자기 근거에 맞게 해석을 쓰는 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글을 쓰시면은 자기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또 뭘 알아야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컨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중구난방한 해석을 쓰거나 전혀 상관없는 해석을 쓰거나 똑같은 해석을 판에 박힌 듯이 쓰는 아이들의 글쓰기 습관이 있어요. 학습지 논술의 폐해죠.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너트 그래프를 바탕으로 발췌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거. 이것은 논리적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과정은 저희 지금 YM에서는 3개월, 책 한 권 가지고 3개월, 심하게는 6개월까지 합니다. 뭐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여러 가지 변신, 올리버 트위스트, 그다음에 죄아벌, 그다음에 카라바조프의 형제 이런 고전 양서들 그리고 또 위대한 개츠비, 그다음에 막스의 자본론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4개월에서 5개월간 읽어요. 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읽고 분석하는데 온 시간과 정성을 다 하고요. 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매 시간 글을 쓰고 매 시간 쟁점별로 분석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 수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내재적 분석이라고 해요.
완전 정독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평 영어로는 신비평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읽었느냐, 정확하게 독해했느냐, 정확하게 분석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런 걸 간과하는 분석을 하죠. 창의적 분석, 창의적 해석. 근데 이것은 사실 다른 얘기예요. 정확한 작품의 주제를 신비평적으로 또 정확한 논리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혹은 공학적으로 해석한 후에 그 다음에 창의적 확장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정확한 분석을 안 한 상태에서 지 맘대로 해석해놓고 문학은 누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문학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독해에 대한 굉장히 게으른 태도죠. 내재적 분석을 하려면 문장 하나하나를 보는데요. 고전은 신기하게도 앞 도입부에 한 30페이지 안에 모든 주제와 암시와 작품의 방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30페이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정확한 정독 읽기가 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책을 오독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비평에 눈을 길러주는 것, 이 비평하는 관점과 스스로 비평할 수 있어야 되죠. 선생님이 불러주는 걸 받아 적고 그걸 외우는 지금 문학시험과 국어시험이 아이들 독해의 가장 큰 적이에요. 아이들은 새로운 책을 읽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작가의 입장에서 왜 인물을 하필 썼을까? 왜 이런 계절을 가져왔을까? 왜 이 사건을 가져왔을까? 이런 거를 한 번쯤은 논리적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고찰해보지 않으면 정확한 독해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혼자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법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내재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 이후의 것은 이것이 된 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내재적 분석을 한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수능 언어 지문과 연계 분석을 해요. 시험을 의식해서도 있지만 수능 논술에 나오는 지문들은 사실 되게 훌륭한 지문이 맞아요. 엄선된 지문이고요. 수능 지문의 일부가 나오죠. 그 일부의 지문에 쟁점이 있어요. 그 쟁점에 맞는 예를 들어 종의 기원을 읽으면서 동물권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생명권이나 환경 문제 또 여러 가지 레이첼 카슨의 책들 고전 이런 것들 융합적으로 같이 읽고 분석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 언어와 수능 논술에 나온 지문을 같이 훈련하고 재기술 요약하는 훈련을 하는데 요약 굉장히 힘들어요. 재기술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게 왜냐면 단순 기술이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기술법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많이 하고요. 이런 형식은 사실 로스쿨 시험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로스쿨도 준비를 같이 하는데요. 로스쿨 시험, 논술 시험 다 독해 시험이에요. 답이 있는 독해 시험. 창의적 해석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로스쿨 시험 지문도 실제로 이렇고요. 서울대 로스쿨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독해력과 비문학적 독해를 정확하게 잘한 다음에 서술형 논술을 연계 지문해서 자기가 관점을 잡고 계율을 짜고 글을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스쿨도 마찬가지로 수능 논술 지문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의 모든 언어 시험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훈련이 지금부터 돼야지 아이들이 모의고사도 잘 볼 수 있고 논술도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다음 얘기하자면요. 전략적 글쓰기죠. 일단은 글쓰기를 매번 하는데 저희는 매 시간마다 본론을 써요. 본론에 대한 키워드 쟁점별 글을 쓰고요. 서론과 결론은 근데 머리쓰기와 꼬리쓰기랑 근데 나중에 써요. 서론과 결론은 나중에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쟁점과 관점을 잡은 후에 서론과 결론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서론은 굉장히 어려운 글쓰기예요. 머릿말 쓰기.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서론과 결론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잡아서 글을 완성하고 있고요. 저희의 글은 독후감이 아니라 서평 혹은 평론. 조금 더 나아가면 소논문이에요. 왜 논문이냐? 왜 아이들이 논문을 써야 되냐? 논문은 굉장히 객관적 글쓰기예요. 논문은 어떤 거 하나도 대충 말할 수가 없어요. 인용구 하나까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엄정한 논리적 글쓰기를 저희는 훈련하고 감상문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분석문, 평론 혹은 비평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금 일기도 많이 쓰죠. 근데 일기는 그냥 일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자기 감상을 토로하고 자기의 기분을 얘기한다? 이것은 글쓰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알던 거랑 틀리거든요. 아이들은 학교 갔다 와서 뭐 했다. 일과가 똑같아요. 일과를 보고하는 식으로 글을 쓰는데 그것은 좋은 글쓰기가 되지 않아요. 일기는 칼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일기가 칼럼이 되려면 보편과 개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써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개별적인 나의 일상에서 보편적 주제의식을 뽑아내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칼럼 쓰기 훈련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들이 자기 일과를 썼어요. 그럼 한국 사회 청소년의 일과에 대해서 한 번쯤 메타뷰에서 떨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문제를 자기가 한번 담론화하는 거죠. 그것은 칼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기 쓰기는 칼럼 쓰기로 이어져야 되고 글은 반드시 뭐예요? 보편성을 놓치지 않으면 글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읽힐 필요가 없어요. 보편적 글쓰기는 결국 칼럼 쓰기이자 전략적 글쓰기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세이 쓰기와 서평, 평론 쓰기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글 쓰는 거는 익숙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써요. 주제를 받으면. 그렇게까지 되는 훈련들은 정확한 읽기에서 정확한 글쓰기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전의 현재성입니다. 고전은 옛날 글이잖아요. 여기도 뭐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 뭐 패스트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쓴 소설이죠. 그럼 예전에 쓴 소설들, 심지어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책들은 뭐 2000 기원전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쓴 글들인데 이런 책들을 읽는 이유는 반드시 이 책이 갖고 있는 현재성에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80년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지금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고전을 통해 사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 패스트의 담론이 지금 한국 사회, 뭐 패스트가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메르스 사태 얘기도 쓸 수 있고요. 한국 사회의 뭐 전염병 담론이라든지 혹은 뭐 방역 문제, 병리학적 증상 이런 것들이 다 한국 사회의 지금의 담론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고전이 현재성을 잃으면 저는 읽으나 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옛날 이야기들은 그 원형을 가지고 있고 그 원형은 보편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성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후 36년간 공백이 있어요. 이 물리 이론은 어떤 부분에서 맞고 어떤 부분에서는 논의가 부족한데 이것이 갖고 있는 지금의 현재성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문제들, 세계적인 문제들, 뭐 기후의 문제들, 또 뭐 지각 변동이나 우주의 문제, 이런 우주 담론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현재성을 가지고 읽어야지 그냥 그때 이런 일이 있었대 하고 그냥 지나치면 고전은 읽은 맛이 없죠. 그러니까 읽을 만한 글이 될 수가 없어요. 현재성을 꼭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굉장히 주목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전을 통해서 지금 한국 사회 혹은 이 세계, 내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고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에 굉장히 집중하는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장태고입니다. 사실 뭐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문법 시험을 많이 보죠. 문법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문법과 이것은 또 좀 다른 건데요. 글쓰기 문법은 좀 다른 겁니다. 문법은 뭐 언어 이론 혹은 기호 이론을 배우는 거고요. 이 문장 태고는요, 저희는 이제 글을 쓰고 바로 태고하지 않아요. 뭐 많게는 조금 3, 4주 후에 그 작품을 다시 봐요. 왜냐? 지금 당장 보면 몰라요. 안 보여요. 그냥 잘 쓴 것 같아. 그냥 내 글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 안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좀 지나서 그걸 보면 보입니다. 이 조사를 왜 이렇게 썼을까? 이 문장을 이렇게 썼을까? 결국에 태고는 좀 지나서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으면서 문장이 이상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데 저는 태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빼기의 글쓰기예요. 빼기. 군더더기를 빼야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표현을 빼야 되고 반복되는 표현을 빼야 돼요. 그리고 주제와 상관없는 것을 빼야 돼요. 빼기의 글쓰기가 바로 태고의 훈련입니다. 근데 다들 태고를 하라 그러면 태고를 잘 못해요. 뭘 태고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글의 어떤 맥락을 잡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태고를 훈련시키면서 빼고 문장 고치고 줄이고 단문 쓰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맞추고 쓸데없는 부사어 빼고 쓸데없는 일종의 뭐 조사들 다 빼고 접속사 빼고 심지어 이제 표현 태고까지 쓸데없는 표현까지 빼는 과정에 이르면 글이 아주 간결해져요. 아주 앙상하게 너트 그래프만 남는 거죠. 핵심만. 그 핵심이 결국 가장 중요한 거죠. 글을 길게 쓰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글을 또 어렵게 복잡하게 쓰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한 문단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글을 하나의 주제만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기사문처럼 전월적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숱한 문장 퇴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제가 한번 글을 쓰면 한 10번에서 20번 이상 고치거든요. 그 지난한 빼기의 훈련이 있지 않으면 문장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퇴고 주간이 있어요, 아예. 그래서 한 달에 어느 정도는 퇴고 주간에 계속 퇴고를 합니다. 자기 글을 계속 퇴고를 해요. 빨간 펜으로 스스로. 이거 선생님들이 어떤 논술학원에서는 첨삭해 주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요. 자기가 직접 하고 직접 고쳐봐야지 다음에 고쳐서 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해준 거 보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엄마들은 만족하시는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꾸준한 퇴고를 통해서 비문을 줄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비문을 쓰지 않고 단문 쓰기, 정확한 팩트를 글로 쓰는 훈련. 약간 뭐예요? 기사문처럼 써야 돼요, 글은. 그래서 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퇴고의 훈련을 퇴고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자기 글을 정말 고칠 게 봐도 고칠 게 많기 때문에 쓴 글을 나중에 다시 보고 아이들이 막 거의 딸기밭이 될 정도로 완전히 빨갛게 다 첨삭을 하거든요. 그 스스로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수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결국엔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은 결국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결과물이에요. 자기소개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 왜 어렵냐면 쓸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세계관을 갖고 자기 철학을 가지면 쓸 것이 많아지고요.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공부하고 그 분야에 관련된 길을 걸어왔다. 이걸 보여주는 게 자소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겠죠. 그러려면 고전이나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이 찾거든요. 그 관심 분야를 어느 정도를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습득을 해요. 학교 안에서는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제도 교육 속에서는 아이들이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것을 책을 통해서 찾은 다음에 그 관련 활동들을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이러면서 어떤 자신만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해 왔다. 자신은 그래서 이러이러한 책들을 읽었고 이 책을 통해 이런 걸 깨달았다. 자소서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면접이 들어오죠. 면접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담론적 한국사의 전망이나 그 분야에 대한 뭐 통일시대의 문제까지도 물어볼 정도로 지금 대인 면접이 어려운데 그 면접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외워서 외운 게 나오면 좋고 아니면 떨어지고 이런 면접은 안 돼요. 아이들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정말 제대로 세계관을 갖게 해주는 것이 진짜 준비고요. 저희는 그래서 꾸준히 이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했고 저하고 자소서와 면접을 거쳐간 친구들은 전원 합격했다는 저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제가 마지막까지 드리고 싶은 독해가 되어 성적이 오릅니다. 로스쿨, 공무원 시험, 이사 시험 이거 계속 있잖아요. 대입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이 하고 싶은 모든 시험들 사실 논문도 그래요. 언어 평생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 안 하면요 어른들도 고생해요.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40대도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뭐 승진 시험을 보려고 해도 이 언어가 막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요. 글쓰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엔 어느 분야에 있던지 이 독해가 되지 않으면 글쓰기가 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독서 논술.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사실 되게 중요해요. 독서 논술은 영어 수학이랑 달라. 영어 수학은 사실 몇 바퀴 돌리고 몇 번 그 패턴을 익히면 사실 그것은 어느 정도 장악할 수 있는데 독서 논술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매번 공부를 해야 돼요. 매일 신문을 보고 매일 논문을 읽고 매일 공부를 하고 매일 책을 읽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서 논술 아이들이 책을 가르칠 때 되게 단편적인 얘기만 아주 편중된 관점에서 이걸 가르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한 권을 읽어도 100권의 효과를 내려면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하고 이걸 읽으면 다시는 안 읽어도 된다.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물론 4, 5개월이 걸리지만 그렇게 한 권을 읽는 것과 대충 막 10권 읽는 것은 차원이 다르고요.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결국 그걸 통해서 꿈을 찾아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진로를 조금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사실 뭐 취업도 안 되고 뭐 노답이잖아요. 이 노답인 상태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은 굉장히 필요하고 독서가 그 일을 해결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저는 문해창작과 국문학의 박사를 2가지를 갖고 있어요. 저는 석박사를 문창과 국문학을 전부 다 해봤어요. 제가 글쓰기로 거의 20년 시간을 보냈고요.
지금 레리앙이라는 신문에 소설로 읽는 한국 사회 고정 필자로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꾸준히 최우수 논문상 소설과 평론 부분에 수상 경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지금까지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논문을 써본 선생님과 안 써본 선생님 다릅니다. 논문 잘 쓸 수 있는 선생님과 전혀 안 써본 선생님 완전히 달라요. 어머님들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논문은 굉장히 엄격한 학자적 태도예요. 논문을 쓸 줄 알고 또 학술 논문을 발표할 줄 알고 또 신문에 글을 연재하는 필자들 그 정도의 어떤 실력과 글쓰기에 대한 꾸준한 그 일상이 없다면 선생님도 도태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글 쓰는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고요. 제대로 읽고 지금까지 공부한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란 점. 어쨌든 YM 독서논술 이 모든 프로그램과 이거 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저희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